자,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공개 문제를 지금부터 한번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가장 최근 거는 2020년 8월 22일 거죠. 이 날짜 이후로는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20년도 이 8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 이후에 진행됐던 시험들은 다 CBT 방식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시험 문제지를 이제 가져가는 게 불가능해졌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절대 공부가 불가능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출제 기준이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가장 예전 거 2001년 3월 4일 거부터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부 분들이 조금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니, 왜 굳이 옛날 거를 보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2001년도 거부터 해서 2020년도 거 얘까지 중에 컴퓨터가 분명히 무작위로 그 문제 의딩식으로 랜덤으로 추출을 하거든요. 80문제를. 그렇기 때문에 2001년도 거부터 보는 것도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1년 3월 4일 거 기출문제입니다. 자, 1과목 사무자동화 시스템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큰 프로그램을 보다 작은 프로그램으로 분할해서 하나의 논리적 단위로 묶어서 주기억 장치에 읽어드릴 수 있도록 최소 단위가 되어 있는 게 무엇이냐. 자, 그래서 정답이 세그먼트인데, 일단, 자, 우리가, 원래 세그먼트라는 단어가요, 이게 참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일상에서 세그먼트라는 거를 우리는 자주 봅니다. 근데, 막상, 이게 세그먼트였어? 라고 이게 약간, 좀 놀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세그먼트라는 단어를 아셔야 되는데, 얘가 어디에서 쓰이냐면요, 우리 실생활에서는, 그러니까 일상에서는 전자시계, 이 전자시계에서 세그먼트라는 게 쓰인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전자과를 전공하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건데, 자, 실제로 그렇습니다. 전자시계 보면 어떻게 돼 있나요? 자, 이걸 제가 지금 왜 이렇게 막대기를 꺼냈는지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회전을 시키죠.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 다음 여기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복제가 돼야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또 이렇게 들어가요. 자, 이게 뭔지 딱 벌써 눈치채신 분들은 아실 건데, 자, 이게 몇 개냐면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전자시계에서 숫자 0부터 9까지 이 표현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이거를 뭐라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LED라고도 해요. LED가 맞거든요. 원래 LED도 맞고요. 그 다음에 공식 명칭으로는 세븐 세그먼트라고도 우리가 이걸 얘기를 합니다. 네, 전자시계에서 이 세그먼트라는 게 실제로 용어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뭡니까? 이 작은 조각 하나죠. 7개의 조각이 모여서 하나의 뭐가 되는 겁니까? 숫자 출력이 가능한 역할을 하는 거죠. 맞죠? 작은 7개의 조각이 모이는 겁니다. 작은 7개의 조각. 자, 그러면은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큰 프로그램을 보다 작은 프로그램으로 분할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작은 조각들이 모여서 분할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의 논리적 단위로 묶어서 주기억 장치에 읽어드린다. 자, 한마디로 이겁니다. 이 LED 하나가, 세그먼트 한 개가 불이 온돼 있으면은 당연히 이게 환하게 불이 들어오겠죠. LED가. 근데 반대로 불이 오프돼 있으면 당연히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자시계를 딱 보면 알잖아요. 전자시계를 봐야 돼요. 자, 여기다 제가 전자시계 쳐볼게요.
자, 전자식의 이미지를 보더라도, 네, 봐봐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볼게요. 여기, 제가 마우스 지금 가리키는 부분 있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지금 불이 오프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LED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불이 켜져 있냐, 꺼져 있냐. ON과 OFF 상태 두 상태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런 걸 바로 우리가 논리적인 신호라고 얘기하거든요. 논리적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불이 켜져 있냐 꺼져 있냐 두 가지 상태 값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논리적 신호라고 보통 얘기해요. 네, 그래서 해당 그 내용과 같이 그래서 논리적 단위를 묶어서 램이라는 곳에 주기억 장치는 원래 램이죠. 램에 이제 뭐 읽어드릴 수 있는 최소 단위.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세그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좀 전자시계랑 엮으니까 조금 좀 개념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라고 사실 보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정답은 2번 세그먼트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원래 이제 이거를 언급을 하게 되면 보통은 그것도 개념이 맞아요. 여러분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원래 큰 프로그램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얘를 원래 프로세스라고도 하고요. 이 프로세스를 잘게 쪼개면 잘게 나누면 뭐가 되냐면은 스레드가 됩니다. 여러분 스레드 뭔지 아시죠? 그 자바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스레드 해가지고 예, 이 스레드가 모여서 프로세스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스레드가 말 그대로 세그먼트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스펠링이 틀렸네. 예. 세그먼트죠. 그 다음에 프로세스가 말 그대로 하나의 큰 프로그램이다 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좀 더 맥락이 잘 매칭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네. 자, 다음 2번 문제 가볼게요. 자, 개인용 컴퓨터 PC 본체의 주요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자, 우리가 퍼스널 컴퓨터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죠. 개인용 컴퓨터라는 용어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퍼스널 컴퓨터.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그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가는 게 PC방이죠. 네, PC방. PC방이 퍼스널 컴퓨터의 줄임말입니다. 그 말 그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라고도 이걸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거랑 같은 말이에요.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컴퓨터의 본체 주요 구성 요소. 자, 본체의 주요 구성 요소. 그러면 당연히 네, 여기 나온 대로 자, 일단 메인보드가 일단 나와야겠죠. 메인보드가 원래 이제 그 마더보드랑 같은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 좀 알고 계세요. 네. 원래 메인보드랑 마더보드랑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 드라이브라고 해가지고 얘는 정확히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사실 요즘에는 이게 잘 안 달려 나오는데 일부 컴퓨터, 옛날 컴퓨터는 이게 있죠. A 드라이브. 이게 사실 그 보통 세트로 해가지고 같이 장착이 돼서 나오거든요. 3.5인치. 예, 아마 그 관공서에서 좀 일하시는 분들은 많이 봤을 거예요. 이거 컴퓨터 예전에 구매하면 이게 항상 세트로 같이 나왔죠. 그래서 이걸 보통 우리가 이제 얘랑 같이 나오는 게 이제 CD, DVD, 예, 드라이브 이게 이제 같이 달려 나오죠. 물론 이제 이거 아니 난 이거 안 쓰니까 그 분리시켜야지 그래야지 이걸 분리시켜서 쓰시는 분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같이 달려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원 장치. 네, 이거는 저기 보통 우리가 파워 서플라이라고도 많이 얘기하죠. 네, 파워 서플라이. 그 다음에 뭐 이제 보조 기억 장치에 해당되는 하드 디스크가 있죠. 뭐 요즘에는 SSD로 이제 많이 쓰고 있으니까요. 정확히는 이런 관계가 되는데,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컴퓨터를 구성하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원래 보조기억 장치 그러면 사실
여기에 이제 일단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간단하게만. 자, 그래서 보면은 본체 내부에 들어가지 않는 건 당연히 뭐겠습니까? 프린터가 아니겠죠. 프린터는 어디다 연결한 겁니까? 프린터 자체에 또 전자 보드가 따로 있죠. 예. 그래서 프린터는 출력 장치죠. 출력 장치. 얘는 출력 장치에 속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쓰는 퍼스널 컴퓨터는 이러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고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여기에 이제 더 들어가는 게 있어요. 원래 여기에 이제 보통 배터리도 들어가고요. 네, 그 둥그런 배터리 아시죠, 여러분들? 네, 배터리 같은 것도 원래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들어갈 수 있는 게 이제 뭐 램도 많이 얘기하죠. 이런 것도 많이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구성 요소가 아닌 거는 1번 프린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처리 장치의 연산 장치 구성이 알맞게 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냐? 뭐 문제 오류로 확정 답안 발표 시 모두 정답 처리됐다. 여기서는 1번이 정답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놨는데, 일단 좀 문제를 볼게요. 자, CPU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용어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CPU는 중앙 처리 장치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또 같은 말로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도 합니다. 네, 이 셋 다 같은 말이거든요.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단어를 굳이 풀면 이렇게 되죠. 센트럴, 프로세스, 유닛,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중앙 처리 장치라고 우리말로 해석이 되는데, 크게 얘는 세 가지 역할을 하죠. 기억, 제어, 연산. 네, 이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CPU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구성이 알맞게 되어 있는 거. 자, 그러면 저기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자, 우선은 이 연산 파트가 바로 이제 해당이 되거든요. 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같은 말로 ALU라고도 합니다. 네, 연산을 ALU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Arithmetical Logical Unit 이렇게 얘기해요. Arithmetic Logical Unit. 저기 스펠링이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영어에 좀 약한데 틀리더라도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산술 논리 연산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연산 장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덧셈 기호가 있겠죠. 이걸 뭐라 그럽니까? 가산기라고도 하죠. 가산기. 네, 가산기가 있어요.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덧셈밖에 할 줄 몰라요. 네, 뺄셈을 하려면은 덧셈기를 이용해서 뺄셈을 합니다. 정확히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굳이 그럼 왜 굳이 그렇게 만들었느냐? 당연히 비용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비용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산기만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보수라는 개념을 이제 쓰기는 하는데, 이것도 엄연히 따지면은 덧셈 처리를 이용한 보수 계산을 해서 뺄셈 처리를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누산기라는 게 이제 있어야 됩니다. 누산기. 자, 누산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거죠. 여기에 4 더하기 3을 했어요. 그럼 얘를 계산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7이라는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얘는 결과를 기억하는 장치가 바로 누산기입니다. 예, 계산 결과를 기억하는 게 누산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누산기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기억 파트라고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레지스터예요. 레지스터. 레지스터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4 더하기 3이라는 걸 할 건데, 4라는 숫자하고 3이라는 숫자는 엄밀히 따지면 뭐예요? 내가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CPU가 계산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계산 과정 중에 기억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계산 작업을 진행 중에 잠시 기억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레지스터가 바로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많이 또 들어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프로그램 카운터가 있어요. 이걸 이제 그냥 카운터라고도 보통 얘기하는데, 프로그램 카운터의 역할은
일종의 그런 겁니다. 계획을 잡아주는 비서다. 제가 이렇게 보통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얘는 한 발 앞서가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 도대체.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책에서는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교과서 멘트로 하면은 이렇게 돼요. 다음에 실행할 명령의 주소를 미리 기억하고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프로그램 카운터가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 그대로 한 발 앞서가 있다 이거죠. 다음에 실행할 명령의 주소를 얘가 미리 프로그램 카운터가 기억해 놨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이제 CPU한테 알려주는 거죠. 야, 저 다음에 실행할 거 이거야. 네. 그런 게 바로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당연히 총 4가지 언급했습니다. 가산기, 누산기, 레지스터, 프로그램 카운터.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더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데 깊숙이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죠. 그냥 여기까지만 그냥 언급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음 중 모듈화의 장점이 아닌 것. 자, 일단 모듈화라는 개념을 일단은 좀 우리가 단어 이해를 할 필요가 있죠. 모듈화. 모듈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혹시 저기 예전에 아니죠. 예전도 물론 해당되지만 요즘에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단어를 봤을 건데 비주얼 베이직 실제로 실행해 보면요. 비주얼 베이직 이거 코딩 개발 툴을 키면은 모듈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도 실제로 띄울 수가 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제가 열겠습니다. 예. 보통 컴퓨터 활용 능력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렇게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여기 보이시나요? 지금 제가 화면 비주얼 베이직을 띄운 거거든요. 네, 엑셀용 비주얼 베이직 어플리케이션인데 여기에 보시면 삽입의 모듈이라고 있어요. 이 모듈이 이게 실제로 보면은 여기 모듈 1이 만들어져 있는데, 자,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평균이라는 어떤 매크로 함수를 지금 설계를 해 놓은 거죠. 맞죠? 이 지금 모듈 창입니다. 제가 한 게. 여기는 뭐 서식에 관련된 어떤 뭐 매크로 함수가 지금 설계가 되어 있죠. 네, 즉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함수를 보통 설계하고자 할 때 모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평균이라는 함수나 서식이라는 함수는 전부 다 이 모듈 1 하나에 같이 그룹으로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저는 이제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모듈이라는 것은 뭔가 여러 가지 기능이 한 곳에 모여 있다. 네, 이런 개념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듈이라는 게 바로 이런 개념인데, 자, 문제지를 다시 한번 가서 볼게요. 자, 문제로 다시 한번 데려가서 보겠습니다. 자, 모듈화의 장점을 일단 한번 먼저 살펴보면 설계와 구현을 뭐 쉽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저기 이게 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예요. 야, 나는 완전히 저 함수에 대해서는 장님인데 아니 이게 설계가 쉽다고? 설계와 구현이 쉽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과연 이게 정말 맞는 말일까요? 네, 약간 의문점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요. 보통 개발자로 일하시는 분들을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로는 우리가 이제 개발용 언어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저기 위에서 얘기한 비주얼 베이직도 있고 C 언어도 있고 C++도 있고 C 샵도 있고 그다음 뭐 자바도 있고 뭐 그다음 파이썬도 있고 뭔가 되게 등등등 다양하게 많죠. 네, 다양하게 많은 개발 툴들이 있어요. 근데 대다수의 좀 경력이 되시는 개발자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이 비주얼 베이직이 상당히 쉽대요.
네, 그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이제 주변 개발자분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비주얼 베이직이 쉬운 개발 툴에 속한다 라는 의견이 많아요. 네, 참고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비주얼 베이직 자체가 문법도 어렵지도 않고 뭔가 좀 쓰기 쉽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예전부터 저도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에서 얘기한 대로 이 모듈화를 시킴으로 하면서 비주얼 베이직 자체가 설계와 구현을 쉽게 할 수 있는 구조로 이게 개발 툴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일단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이제 특징이 얘가 이제 단점에 속하는데 얘가 틀린 건데 데이터의 구조가 공개가 된다라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히는 데이터의 구조가 공개되어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기능이 한 곳에 모여 있다 보니까 이게 코드가 길잖아요. 함수가 막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함수가 막 한 100개 정도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데이터의 구조를 알아보기가 쉬울까요? 그 구조가 공개가 돼 있을까요? 아니에요. 함수를 일일이 하나씩 다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함수를 일일이 한 개씩 다 분석을 해서 찾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죠. 이런 번거로움이 존재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얘는 모듈화라고 하는 것은 비공개 방식으로 돼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공개가 돼 있으면은 이게 뭔가 미리 보기 창이나 이런 게 지원이 돼가지고 이런 타입의 함수가 지금 설계가 돼 있구나라는 거를 그냥 약식으로라도 볼 수가 있으면 그게 공개 방식인데 얘는 그런 게 아니죠. 모듈을 직접 열어서 안에 내용물을 까서 봐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비공개 방식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이 2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자, 나머지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메모리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맞는 말이긴 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로 다 묶어서 이거를 모듈화로 하다 보니 이 모듈 하나만 그냥 잘 관리를 하면 되는 측면이 있죠. 실제로 그렇죠. 예, 그런 어떤 뭐 장점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유지와 수정이 쉽다. 자, 실제로 유지 보수와 수정이 쉽다라는 거는 1번이랑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그런 게 있어요. 왜 유지 보수와 수정이 쉽다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제가 샘플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비주얼 베이직을 제가 띄웠어요. 얘를 이제 모듈을 만약에 내가 작성한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내가 예를 들어서 if문을 쓸 건데 이렇게 if문을 써요. 자, 근데 if하고 나서 제가 그냥 엔터를 눌렀더니 어떻게 뜹니까? 컴파일 오류입니다 라고 친절하게 이렇게 알려줘요. 예. 그리고 필요한 요소에 대해서 뭐가 필요하다라는 걸 알려주고 식이라는 거를 완성시켜라 이렇게 지금 개발자한테 요구하는 거거든요. 여기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i라는 게 뭐 3이랑 같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제대로 하니까 이게 파란색으로 이게 예약어가 활성화됐죠. 예, 그리고 에러 없이 잘 넘어갔죠. 예, 이런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이 then을 만약에 빼잖아요. 그럼 에러 나요. 네, 그럼 이거 또 알려줘요. then을 입력하든지 아니면 goTo문을 사용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이렇게 알려주죠. 되게 친절하죠. 네, 비주얼 베이직이 약간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화가 되어 있는 기능 자체가 유지 보수나 뭔가 개발을 하는데 어떤 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1번과 4번이 둘 다 가능하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도 문제가 해결이 됐고요.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PU가 또 나왔네요. 앞에서도 나왔는데, 자, CPU의 처리 능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고속의 입출력 장치에 적합하며 버스트 방식으로 동작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우리가 CPU의 처리 능력을 일단 향상시킨다는 게 목적이라 그랬죠. 네, 우리가 그거를 아셔야 돼요. 이게 참 예전부터 많이 등장하던 문제기는 한데,
채널. 네, 채널에 대해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 안 닫히냐 이거. 네, 채널이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좀 빗대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채널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죠. 여러분 저기 텔레비전 보시면 얘 자꾸 얘 때문에 오르나네. 삭제해야겠다 이거. 에이씨, 제거. 오케이, 됐어요. 자,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게 되면 주로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KBS 2채널 이게 7번이죠. 맞죠? 7번 채널이죠. 뭐 SBS는 뭐 5번 채널. 그 다음에 뭐 KBS 1채널은 9번 채널. 그 다음 뭐 MBC 같은 경우에는 뭐 11번. 그 다음 뭐 EBS가 몇 번인가요? EBS가 10번이었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10번인가 13번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아마 이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왜 제가 이걸 얘기하는 거냐면은 이 채널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왜 그러겠어요. 이 방송국 방송을 송출하는 영상 송출마다 채널을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말 그대로 속도를 잘 내기 위한 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CPU라고 하는 것도 즉 이 방송 채널과 비슷하게 우리가 실제로 그러잖아요. 리모컨을 사용하잖아요. 리모컨. 예, 정확히는 원래 리모트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그냥 리모컨이라고 할게요. 자, 리모컨을 이용해서 뭔가 내가 뭐 방송의 어떤 뭐 볼륨도 올리고 맞잖아요. 뭔가 좀 방송을 잘 보기 위해서 볼륨 같은 것도 조절하고 그 다음에 어떤 영상의 어떤 음성 조절 같은 거 뭐 모노 스테레오 이런 거 아세요? 아니 음성 출력 방식에 대해서 보통 조절하는 것도 원래 제가 알기로는 TV에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진짜로 TV 시청을 잘 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세팅 값이 돼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7번은 KBS 2채널로 하자 이렇게 약속을 정한 거죠. 예, 그렇듯이 어떤 영상에 대한 어떤 입출력 장치에 대해서 효과를 처리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채널을 나눈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듯이 컴퓨터에서도 처리 능력 향상을 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채널이라고 하는 것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방송 채널을 이렇게 채널화 시킨 이유가 속도 향상을 위한 목적이구나. 뭔가 방송을 원활하게 먼 거리에 해당되는 거리를 방송을 원활하게 진행해서 영상 송출을 하기 위해서 채널이라는 것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으로 똑같이 매칭을 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해놨거든요. 네. 좀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말도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채널이라는 거는 저는 처음에 공부했을 때 텔레비전으로 저는 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채널이라는 명칭이 붙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방식으로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렇게 언급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채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6번. 사무자동화가 구현시 기대되는 효과가 아닌 것은, 자, 우리가 사무자동화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일단은 몇 가지 요소를 봐야 돼요. 자, 우리 실제로 사무실을 구성한다. 이 개념으로 좀 한번 접근을 해보자. 우리가 컴퓨터를 쓰는 이유가 왜 쓰습니까? 컴퓨터를 사용하는 이유. 사실 가장 큰 이유는 그런 거라 보시면 돼요. 업무 처리 시간 단축. 일단 이 목적이 가장 크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하나 제가 설명드릴게요. 사업자 등록을 내가 하는데
사업자 등록을 요즘 방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냥 저 홈택스 들어가서 이용하죠. 홈택스 사이트 이용해서 쉽게 빠르게 등록이 가능하죠. 요즘 사업자 등록하는 방식은 얘를 이용하죠. 근데 이거를 할 줄 모르시는 분들은 아직도 어떻게 합니까? 구버전 방식으로 이용을 할 거란 말이죠. 직접 그 지역에 위치한 세무서에 찾아가서 방문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실제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이거랑 이거 중에 어느 게 더 빠를까요? 당연히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게 더 빠르죠. 왜냐면은 얘는 직접 찾아가다 보니까 차비도 들어가지, 그 다음에 시간도 뭐 되게 오래 걸리죠. 네, 이런 것들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구버전 방식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그럼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업무 처리를 빠르게 하겠죠. 사업자 등록을 똑같이 한다 하더라도. 예, 그렇듯이 그만큼 이 홈택스라고 하는 것은 온라인 처리 방식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컴퓨터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업무 처리 시간이 단축된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기대 효과 뭐다? 개인의 능력이 향상된다. 당연한 얘기죠. 컴퓨터를 사용함으로써 나는 직접 걸어가서 세무서 찾아가서 막 오프라인 방식으로 세무서에 찾아가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사람보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내가 더 능력이 효율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신속히 할 수 있다. 예, 맞아요. 업무 처리 시간 단축하니까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 다음에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 실제로 그래요.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 내가 과거에는 실제로 그랬어요. 공간 효율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자, 실제로 하나 설명드릴게요. 과거에 여러분들 과거입니다. 과거 한 9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우리가 호적등본이라 그러나요? 호적등본이라는 거를 어떤 방식으로 동사무소에서 이걸 관리를 했냐면은, 동사무소에서는 이거를 종이 형태, 종이 문서 형태로 보관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뭐 호적등본 하나를 뭐 조회한다, 뭐 한다, 토지대장 뭐 이렇게 조회한다 그러면은 그 문서 보관실을 무조건 담당 공무원이 들어가야 됐어요. 문서 보관실을 직접 들어가야지만 그게 조회가 가능한 구조였거든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됐어요? 종이 문서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겠죠.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남동구라고 해볼게요. 남동구에 살고 있는 주민등록 돼 있는 거주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막 못해도 몇백 명, 막 몇천 명 이럴 수도 있을 텐데, 그거를 다 종이 문서로 호적등본을 다 보관하게 되면 당연히 문서 보관실이 엄청나게 많은 공간을 차지하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전산화 시킴으로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전산화를 완료시킴으로써 이제는 굳이 이런 공간이 필요해요? 필요가 없어요. 예, 문서 보관실이 필요가 없어졌죠. 왜? 그냥 컴퓨터 서버 한 대에 모든 종이 문서가 다 담겨 있다. 어떤 형태로? 이미지나 파일 형태로, 또는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이제 보관을 하다 보니 굳이 공간을 많이 차지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냥 컴퓨터 서버 한 대가 존재할 공간만 조금 필요할 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공간 절약이 많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전산화가 되면서. 그러니까 지금은 보면은 실제로 동사무소 가보면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그 공무원하고 얘기도 합니까? 동사무소 가서? 안 해요. 이제는 기술이 더 발전돼서 그냥 아예 그 ATM기가 있죠. 자동 출력기가 아예 존재하죠. 그 등본 발급기? 예, 등본 발급기가 아예 따로 있죠. 예, 그래서 요즘에는 공무원하고 대면도 안 합니다. 그냥 동사무소 그냥 가시면은 입구에 등본 발급 기계가 아예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100원인가 500원인가 이렇게 넣으면은 예, 등본 발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등본 발급 지급 기계가 아예 세팅이 돼 있어요. 예, 그만큼 기술이 많이 발전된 거죠. 예, 그래서 간단한 업무 처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공무원이 아예 그냥 신경을 안 쓰죠. 그냥 내가 직접 셀프로 동사무소 찾아가서 500원이나 뭐 몇백 원 내고 예, 그냥 등본을 발급받으면 되는 이런 구조로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공간 효율을 당연히 올릴 수가 있는 게 맞는 얘기죠. 자, 3번이 틀렸습니다. 정보 획득 시간이 길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시간이 단축이 된다. 아까도 제가 단축이라고 얘기했었죠. 네, 그렇게 해서 3번이 틀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무자동화라고 하는 게 마치 막 동떨어진 세계의 이야기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늘상 이용하는 이 동사무소의 이 관공서에서 또는 뭐 우리가 그 왜 학교 행정실 같은 데 방문을 예전에 하면서 뭐 생활기록부 발급이라든지 이런 어떤 관공서의 어떤 관련된 행정 업무를 이제 할 때는 이제는 이것도 요즘 찾아가지도 않아요. 정부24 사이트가 생기면서 이제는 뭐 자격증 발급도 여기서 되고 등본 발급도 여기서 되고 뭐 병적 증명서도 여기서 발급이 되고 다 그런 식으로 기술이 발전되어 온 거죠. 이 사이트 정말 많이 이용합니다. 이거. 자, 그렇게 해서 사무자동화가 바로 이런 거랑 같은 맥락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다음 중 사무실 외부 환경 분석에 해당하는 것은, 자, 우리가 그 사무실이라고 하는 것을 보통 이제 밖에서 환경 분석을 하는 경우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외부 환경 분석이라는 것은 사무실 밖에서 하는 거죠. 사무실 밖에서 관찰하는 행위는 외부 환경 분석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이제 뭐가 있는지 볼게요. 사무 구성원을 분석한다. 얘는 외부가 아니죠. 이건 내부에서 해야죠. 아니, 사무실 밖에서 몇 명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물론 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죠. 예. 얘는 내부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무 구조 분석도 이것도 내부에서 확인하는 거고요. 사무 기기 분석도 내부에서 하는 거죠. 컴퓨터가 몇 대 있는지 사무실 밖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안에 들어가서 확인해야죠. 예, 1번, 3번, 4번은 다 안에서 하는 겁니다. 안에서. 밖에서 하는 게 아니라. 통신망 분석. 이거는 밖에서 할 수가 있죠. 예, 통신망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실제로 여러분 아파트 단지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신망 분석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IDF 단자함? 보통 이런 거 많이 보셨나요? 왜 공유기 같은 거 있잖아요. 48포트 또는 뭐 24포트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여기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광 케이블로 들어가요, 원래. 또 아니면 전화선. 예, 보통 EPS 단자함이라고 하나? 단자실? 단자함?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그 편말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거는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지는 않죠. 엄밀히 따지면 이러한 것들이 설치되어 있는 거는 복도나 주로 사무실 밖 복도나 뭐 어떤 별도의 서버실 이런 쪽에 보통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외부 환경 분석으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해되셨죠? 예, 이건 사무실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부피도 크고요. 그걸 사무실 안에다 놓으면은 또 외관상 좀 좋지가 않아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망이 분석하는 게 바로 외부 환경 분석에 해당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사무자동화의 광의적 정의에 가장 적합한 거. 광의적. 뭔가 좀 단어가 되게 와닿지가 않는데, 좀 일단 살펴보면, 그러니까 광의적이라는 거는 이제 그런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정확한 단어 뜻은 단어 검색을 좀 해봐야 하는데, 광의적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어요. 모를 때는 당연히 백과사전을 써야 됩니다. 어학사전이나 이런 거 가감에 써야 돼요. 자, 광의적 그러면 뭔가요? 어떤 말의 개념을 넓은 범위로 확대해서 해석하는 거. 즉, 넓은 범위로 본다가 광의적입니다. 광의적. 이제 이해되셨죠? 광의적. 넓은 범위로 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넓은 범위로 보는 게 이제 뭐냐면은, 자, 여기 읽어볼게요. 사무자동화 기기의 도입. 아니, 어떤 컴퓨터를 노트북을 쓸 건지 데스크탑을 쓸 건지 이게 광의적인가요? 아니죠. 이거는 그냥 좁은 범위로 봐야죠. 네. 사무기기의 도입은 이거는 그냥 좁은 범위죠. 좁은 범위. 이거는 그냥 견적 하나만 내면 끝나는 거를 이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나요? 고민할 필요는 없죠. 네. 그 다음에 증가하는 사무 비용의 절감. 절감? 비용 절감? 이거는 사무자동화의 어떤 장점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네. 증가하는 비용 절감? 비용 절감? 이거는 오히려 사무자동화의 그냥 본질적인 장점이죠. 장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무실 구조의 개선과 효율적인 정보의 활용. 구조 개선이나 효율적인 정보 활용, 이것도 다 장점에 속하는 거죠. 여기 장점에 속하는 걸 보시면 됩니다. 1, 2, 3번은 광의적 개념이라고 보기에는 맞지가 않아요. 광의적 개념이라는 거는 넓은 범위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전사적, 장기적 관점에서의 사무 생산성 향상과 창조적 인간 능력 개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약간 그게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전사적이라 그러면은 뭔가 전폭적으로 여기에 많이 역량이 투입된다 이런 거라 보시면 되거든요. 인력이나 비용이 많이 투입된다. 그 다음에 또 장기적이란 얘기는 길게 보는 거잖아요. 1년, 2년, 3년, 길게는 5년 단위로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장기 프로젝트를 얘기하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생산성이 올라간다. 네, 생산성 향상. 그 다음 창조적 인간 능력. 그러면 약간 여러분들 그거 생각드시지 않나요? 인공지능, AI. 그 다음에 그런 것도 보잖아요. 빅데이터.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이런 것들은 뭔가 광범위하죠. 네, 광범위한 개념이죠. 이런 것들은 다 광범위한 개념이기 때문에 인력도 많이 투입돼야 되고, 또 그만큼 기술도 고도화가 돼야 되는 그런 관점인 거죠. 그래서 광의적 개념이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컴퓨터 작업자의 능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마우스나 조이스틱 등이 커서의 위치를 제어하는 조종장치를 움직였을 때 화면상에서 실제 커서가 움직이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 자, 이거는 왜 여러분 지금 제가 움직이는 이 마우스 보이시나요? 마우스 커서? 이게 사실 그거랑 똑같다 보시면 돼요. 제어판에 들어가 보면은 여기 마우스가 있거든요. 마우스 아이콘.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가 왜 이 포인터 옵션을 보시면 보이시죠? 뭔가 섀도우 효과 이런 거 포인터 속도 이거거든요. 얘를 제가 조절해 볼게요. 이러면 되게 빨리 움직이고요. 이 정도 한 중간 정도로 하면 딱
마우스 감도가 보통 우리가 마우스 감도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예, 이거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단어 지어낸 건데, 이 CD 비율이라는 게 이제 그런 겁니다. 일종의 예, CD 비율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 커서의 움직임 정확도.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냥 감도가 어떻다, 좋냐 나쁘냐. 그러니까 사실 저 온라인 게임 하시는 분들은 이 CD 비율을 많이 따지죠. 야, 이거 마우스 커서가, 야, 감도가 왜 이래,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게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거 예민하죠. 그래서 마우스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당연히 CD 비율이 정답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 단어 뜻이 뭔지 또 궁금하시면 당연히 또 검색을 해봐야겠죠. 저도 이거 정확히 무슨 단어 줄인 건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검색하면 돼요. 마우스 CD 비율 이렇게 검색하면 되죠. 네. 그래서 뭐 여기 나온 대로 이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동 비율 그래가지고 컨트롤 디스플레이 레이티오, 얘가 이제 원래 문장이죠. 컨트롤 디스플레이 레이티오 이렇게 돼 있죠. 레이티오라고 하는 것은 비율을 얘기합니다. 이 레이티오가 단어 뜻 설명드릴게요. 컨트롤 그러면은 말 그대로 조작을 얘기하고요. 네, 조작, 움직이는 거, 상하 좌우 조작을 하는 걸 얘기하고요.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보는 화면 모니터를 얘기하죠. 네, 출력. 그래서 조작을 하는 화면, 조작 화면 비율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데, 지금 마우스가 지금 화면에서 이렇게 이 움직이는 이 조작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처리 시스템의 변천 과정이 바르게 나열된 항이 무엇이냐. 자, 우리가 실제로 정보처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과거의 그 시대적 배경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90년대생 분들은 이걸 다 겪어왔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근데 요즘 2000년대생 분들 중에도 이걸 좀 이해하기 좀 힘들다 그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초창기입니다. 초창기. 제일 처음 컴퓨터가 도입됐을 때는 그 어떤 식으로 돼 있었냐면은, 이게 약간 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비집중 처리라는 거 방식을 사용을 했거든요. 비집중 처리라는 게 이제 집중의 반대죠. 네. 집중이라는 게 원래 뭐예요? 한 곳에 모아서 처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왜 조선시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왜 또 조선시대로 올라가냐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실제로 그래요. 자, 여러분 그 생각해보세요. 드라마 많이 아마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지방관청에서 어떤 인근 고을의 사또에게 뭔가 소식을 전한다 그러면은, 왜 말을 타고 그 포졸이라 그러나요? 포졸? 네. 아니면은 저 파발? 약간 이런 개념을 우리가 쓰죠. 네. 뭔가 서찰을 전달하는 그 관원이 말을 타고 빠르게 인근 고을까지 달려간다. 보통 이런 장면을 많이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드라마 많이 보셔서 아실 텐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방 관청마다 서로 뭔가 퍼져 있죠. 뭔가 한 곳에 모여 있지 않아요. 조선시대 보면은 실제로 그래요. 예. 그래서 그 뭐라 그러지? 포도청이라 그러나요? 포도청? 수사기관에서는 뭐 포도청 종사관 날이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뭔가 청사가 많이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런 비집중 처리 방식을 실제로 사용을 했었어요. 비집중 처리 방식이 많이, 그러니까 지방 처리 방식으로 많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더란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발전을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중앙 집중 처리 방식으로 바뀌었죠. 이제 발전을 했어요. 한 군데 몰아서 하자. 네, 한 곳에서 몰아서 처리하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발전이 됐죠. 네, 그런 방식으로 이제 좀 기술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시간이 지나서 이제 지금은 또 어떻게 됐냐면은 분산 처리가 됐어요. 아니 그러면은 예전에 이 방식이랑 같은 거 아닌가? 얘랑 같은 방식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비집중 처리하고 분산 처리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은 이게 좀 개념이 좀 다른데,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에는 말 그대로 그 사람이 직접 멀리 포진해 있는 상태였잖아요. 맞잖아요. 지방에 이게 부산 쪽에 근무하는 사람이 별도로 그 관직을 가진 그 사또가 있어야 되고, 뭐 대전 쪽에도 사또가 한 명 있어야 되고, 뭔가 이게 널리 사람이 멀리 포진해 있는 상태였는데, 예. 엄밀히 따지면 얘는 뭡니까? 얘는 뭐가 멀리 포진해 있는 건가요? 컴퓨터가 멀리 포진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개념이 달라요. 얘는 사람이 여러 곳에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비집중 처리가 돼 있던 방식이면, 분산 처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기지국이 있는 겁니다. 기지국. 그래서 서버가 여러 곳에 분포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맥락을 설명드리면 이런 거라 보시면 돼요. 우리가 실제로 그 기능사나 산업기사 시험을 칠 때, 기사 이제 시험 예약을 하잖아요. 시험 예약을 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앙 처리 집중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서울에 있는 서울 산업인력공단 여기만 시험장이 열리면, 야, 소름 돋지 않습니까? 그럼 부산에 거주하는 사람은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시험을 치러 서울 산업인력공단으로 무조건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4시간 반이나 5시간 버스를 타고 이걸로 시험 보러 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옥이죠. 귀찮잖아요. 예, 번거롭죠. 근데 분산 처리가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시험 보시는 분들이 각 지역에 있는 지사가 있겠죠. 인천이면 인천 산업인력공단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어딘가요? 또 서울이면은 뭐 서울 남부 산업인력공단이 있을 거고, 뭔가 이렇게 지역별로 지사가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산 처리시킨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필기시험을 보건 여기에서 필기시험을 보건 결국에는 어디로 통합이 됩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 본사에 위치한 어떤 서버가 있겠죠. 네. 성적 처리 서버에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통합 작업을 하겠죠. 통합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큐넷 사이트에 최종적으로 시험 성적 결과가 발표가 되는 이런 구조로 이게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죠. 즉, 시험을 가까운 자리에서 가까운 좌석에서 보고 어디서 시험 보건 그 시험을 응시한 사람들의 결과를 하나로 취합해서 결국에는 서버에 탑재가 되는 거. 뭔가 이런 형식이 바로 분산 처리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기술의 발전이 일어난 건 맞죠. 얘는 완전히 그냥 컴퓨터 없이 그냥 사람이 직접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얘는 어떻게 하는가? 컴퓨터가 널리 서버가 분포되어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데이터만. 맞죠? 먼 거리를 데이터가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방식이 바로 분산 처리 방식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비용이 얘가 더 절약이 많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런 순서로 발전이 됐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11번부터 또 분석 작업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10문제 먼저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